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제1권 제8장 이념 이전의 인간. 벌교에 비해 순천은 한결 살벌한 분위기였다. 여기에서는 집총한 군인들이 통행증을 조사하고 있었다. 역사의 바깥 유리창은 말할 것도 없고 안쪽 유리창들까지도 성한 게 거의 없을 지경이었다. 미처 유리를 갈아 끼우지 못해 깨진 위에 종이를 덧붙여 바람막이를 해놓고 있었다. 어떤 유리창 중앙에는 총탄이 꿰뚫고 지나간 구멍이 빠끔하게 나있기도 했다. 총격전이 벌어졌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역사를 벗어난 김범우는 속보로 걷기 시작했다. 경찰서로 가서 처남 신석주를 면회하고 곧바로 벌교로 돌아가자면 시간이 촉박했다. 김범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들이 다투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생각들은 하나같이 암울한 색조의 것들이었다. 철로 건널목에 이르러 김범우는 걸음을 늦추었다. 길가의 마른 풀숲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탄피가 분명했다. 그 탄피들은 건널목을 지나 시내로 이어지는 다림목 가까이까지 연이어 떨어져 있었다. 김범우는 그때서야 그 길이 둔덕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 경사를 은폐 삼아 역쪽을 향해 총격전을 벌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박살이 난 역사의 유리창들과 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목에 떨어져 있는 단피들과 혹시 사건 경위를 미리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수의 주둔군이 기차를 이용해서 순천으로 밀려 들어왔음을 추리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김범우는 경찰서 정문에서 제지를 당했다. 경찰서는 예전의 경찰서가 아니었다. 3호만 경비 아래 경찰들은 전투복 촬영을 하고 있는 데다가 군인들마저 오락가락해서 살벌하기가 전보다 몇 값을 더했다. 그래서 김범우는 처음부터 경찰서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다. 그는 좌익 학생 문제로 자주 만나서 안면이 두터운 사이였던 것이다. 어떤 서장님 말이오? 보초순경이 비간을 일그러뜨리며 불친절하게 말했다. 어떤 서장님이라니요? 김범우는 반문을 하며 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전 서장님을 만나러 왔다면 돌아가시오. 그분은 이번에 전사하셨소. 보초순경은 집총 자세에 어울리도록 딱딱한 어조로 말했고 김범우는 멍한 눈길을 순경의 얼굴에 던지고 서 있었다. 경찰서장의 전사. 그건 단순한 충격만이 아니었다. 그건 곧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비켜서시오. 공무집행 방해요. 보초순경이 눈을 칙 뜨며 내쏘았다. 그 사슬에 김범우는 두어 발짝 물러섰다. 난감했다. 분위기로 보아 좌익혐으로 체포된 자의 변호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 없는 일이었다. 김범우는 면허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단면들을 더듬기 시작했다. 여러 얼굴들이 떠올랐지만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이렇게도 아는 사람이 없나? 다급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한 생각이 들며 경찰서 앞에서 이런 궁색스러운 생각이 골몰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슬며시 화가 치밀었다. 그때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재판소의 이 판사였다. 그러나 김범우는 이내 그의 얼굴을 지워버렸다. 아니, 찢어버렸다고 해야 옳았다. 그는 중학교 선배였는데 김범우가 경멸하고 비판한 인물들 중에 전형이었다. 일제치하에서 고등고시라는 것을 거쳐 판검사가 된 거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듯 그도 철저한 일제의 죽은 노릇을 감행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친실한 거의 모든 인간들이 그러했듯 그도 아무런 속죄의 표현도 없이 군정과 함께 다시 그 뻔뻔스러운 얼굴을 들고 판사 노릇을 해먹고 있었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애국을 부르짖은 것이었다. 일제치하에서 자신이 소작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분투한 것이 얼마며 피해받는 동포의 인권옹호를 위해
헌신한 것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목종을 돋우었다. 그건 친일 지배계급들이 자의적으로 한민당을 결성하여 신속하게 미군정을 등에 엎었고 그것도 불안하여 민주의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인물로 이승만을 골라 당수에 앉히고자 했고 민족 개념이나 통일조국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집권욕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이승만은 굴러들어온 떡을 마다할 리가 없었고 그리하여 그 힘이 전국적인 정치 세로로 확장되면서 그들의 정치 형태는 시국창보다 더 더럽게 변해갔고 마침내 이판사 같은 인물이 애국자로 둔갑해 국회의원에 출마할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그나마 서글픈 다행은 이판사의 그 열렬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이 된 점이라고 해야 할까. 한순간이나마 그런 인물을 도움받을 대상으로 떠올리며 경찰서 앞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자신이 김범우는 한심스럽기만 했다. 아니, 요게 누구신가? 경찰서에서 나오던 한 남자가 김범우에게 손가락질하며 아는 체를 했다. 그 말투며 손짓이 이쪽을 아예 무시하고 대하는 태도였다. 김범우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람을 잘못 보았겠거니 했다. 잠바 차림의 그 남자는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아니, 훌륭하신 김 선생님, 날 모르겠소? 그 남자는 바로 김범우의 코앞에다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야유조로 말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이쪽을 알고 있는 게 분명했는데 김범우로서는 자만에 찬 비웃을 담고 있는 그 얼굴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당신 누구요? 사복을 입긴 했지만 경찰 관계자라는 것쯤은 이미 눈치챘으면서도 김범우는 불쾌한 기분을 그대로 드러냈다. 하하, 이자각지 도도하신 것은 못 보셨구만이라. 왼손에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다더만 우리가 떡 그 짝이구만. 그 남자는 하늘을 쳐다보고 헛웃음을 쳤고 김범우는 신경줄을 튕겨온 왼수라는 말에 자극되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묵은 기억을 파헤쳐내고 있었다. 나가 바로 한창길이요. 남자는 엄지손가락을 세워 자신을 가리키며 무엇을 증언을 하라는 듯이 가다듬은 목소리를 냈다. 한창길? 전혀 기억이 없는 이름이었다. 김범우는 이제 불쾌감보다는 당혹감에 몰리는 형편이었다. 하, 그때 날 얼마나 무시했으면 얼굴도 모른다, 이름도 모른다, 이 꼴인가 그래? 요런 영어 잘해서 하늘같이 높으신 젊은 친구야. 화가 치미는 얼굴로 돌변한 한창길이라는 남자는 사투리를 쓰지 않고 말했고 그때 김범우의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김범우는 신음이 솟는 걸 느꼈다. 아, 이제 알겠어요. 군정청에 근무하는 김범우는 말을 하면서도 그때 자기를 데리러 왔던 남자와 지금 자기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남자가 동일인으로 전혀 연계되지 않았다. 그때 한적없는 잠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가 가까스로 깨어나서 건성으로 스친 그 남자가 시각기억으로 남아있을 리가 없었다. 다만 청각기억 하나가 되살아났다. 그때 그 남자는 처음에 표준말을 흉내내다가 형편이 다급해지자 사투리를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처음에 사투리를 쓰다가 화가 치미니까 표준말을 흉내낸 뭔가 반대 현상을 보인 것이었다. 알아먹어서 고마워해야겠구만. 한창길은 무슨 보복이라도 하고 싶은 듯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불쾌하셨던 모양인데 이해하십시오. 난 학병에서 돌아와 몸이 좋지 않았고 아다시피 군정청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한 선생한테 결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김범우는 정중하게 사과했다. 한창길의 인간됨이나 인상이 어떠했건 간에 자신이 범했을 수도 모를 실수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나 선생이 아니라 형사부장이요. 형사부장. 한창길은 당당하게도 형사부장을 2번이나 되풀이했다. 김범우는
이미 짐작하고 있긴 했었지만 그냥 형사가 아니라 부장까지 덧붙여진 데는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놀라움은 분명 경이로움이 아니라 실망스러움이었다. 그러나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형사 부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을 해먹는다고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김범우는 실망스러움을 지워버렸다. 언제 이리로 옮겼습니까? 한참 길의 과시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라면 깜짝 놀라는 시중을 해보인다거나 축하한다는 악수를 청하며 굽신거리는 채를 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김범우는 무덤덤하게 한마디 던졌을 뿐이다. 김범우는 그만 경찰서 앞을 떠나고 싶었다. 언제라니? 군정이 끝나고 바로요. 한창길은 마땅치 않은 얼굴로 내던지듯 말했다. 군정청 덕을 톡톡히 본 셈이었다. 김범우는 남북 협상이 파탄에 이른 다음부터 좌익 학생들 문제에 관심을 돌렸던 탓으로 전처럼 군정청이나 경찰서를 드나들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5개월이 넘었으니 2개월밖에 안 된 한창길의 거취를 알 까닭이 없었다. 어째 여기 서 있어? 마침내 한창길이 직업의식이 발동하고 있었다. 서장님을 좀 만나러 왔더니 왜? 일가 중에 누가 빨갱이했어? 한창길은 내 놈의 급소가 어디인지 다 안다는 눈치로 살벌하게 말했다. 아니요. 다른 일인데 전사하셨다기에 돌아가려던 참이었지요.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하시오.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사적인 일이라서요. 김범우는 그야말로 고마운 듯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무리 형편이 암담하다 해도 한창길 같은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다. 그자의 과시욕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고 권력 행사의 쾌락을 맛보게 할 기회 제공을 할 수도 없었다. 그자는 늑대처럼 처남을 돕기는커녕 먹이로 삼을 것이 10중 8구일 것이다. 거참,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날 찾아오시오. 한창길은 매운 눈길을 던지고는 횡하니 길을 건너갔다. 김범우는 떫은 웃음을 입가에 문 채 한창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경찰서 앞을 떠났다. 김범우는 막연한 기분으로 재판소 쪽으로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처남 신석주와 좌익과 그건 아무래도 걸맞지 않았다. 좌익을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만큼 체질적인 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의나 사상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한 그건 이미 감상이니 환상이 아닌 것이다. 그 어떤 주의나 사상이든 그 최종 목표는 실천에 있었다. 첫째가 의식의 실천인 것이며 둘째가 행동의 실천인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라는 것은 그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처남은 그런 조건에 전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김범우는 재판소가 건너다 보이는 광장에 이르러 금융조합을 망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처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조합의 붉은 벽돌 건물에 찍혀있는 수많은 탄원을 보고 있었다. 붉은 벽돌에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그 탄원들은 전체적으로 먼지가 낀 벽면 위에서 갓 피어난 꽃들처럼 선명한 색깔을 띠고 있었다. 거기에는 사회주의 건설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억제하려는 사람들의 것일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똑같은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듯이 탄원들도 이쪽 저쪽의 구분이 없이 벽면 위에다 추상적 무늬를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상태의 공존이어야 했다. 민족 단위의 한 국가를 이룩한 다음에 자기가 이상하는 바람에 따라 어느 주의든 선택하고 주장하면서도 조화가 깨지지 않게 삶의 추상적 무늬를 그리며 함께 있어야 했다. 그런데 같은 민족 위에 두 개의 나라를 만들고 제각기 하나씩의 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반대되는 주를 서로의 심정을 겨누어 총질을 겨누어 시작하게 되었다. 김 선생, 왜 이리 넋을 놓고 서 계시오?
김범우는 잠에서 깨듯 생각에서 깨어났다. 영어 선생 선우진이 서 있었다. 아니, 선우 선생. 김범우는 얼른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다. 왜 이리 넋을 놓고 서 계시오? 선우진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만큼 김범우의 태도가 기이하게 보였던 것이다. 아니요, 뭘 좀 생각하느라고. 김범우는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멋쩍게 웃었다. 금융조합 벽을 바라보고 뭘 그리 생각하게 있으시오? 선우진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금융조합 건물을 쳐다보았다. 학교엔 나가 보셨나요? 김범우는 얼른 화제를 돌렸다. 김 선생도 학교에 나오는 길이었소? 가실 필요 없어요. 아직 수업이 안 되니까. 선우진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도 되는지 자신 있게 말했다. 노상에서 이리 서 있지 말고 어디 다방으로 좀 들어갑시다. 이렇게 얼굴 대하게 된 것만도 천혜 아닙니까? 선우진이 김범우의 팔을 끌었다. 그의 예사로운 것 같은 말이 김범우의 가슴에 찡한 파문을 일구었다. 그는 1946년 상반기에 황해도에서 월남한 사람이었다. 토지개혁 실시로 지주였던 그의 집안은 파탄을 맞아야 했고 그는 38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토지는 말할 것도 없고 값나가는 살림살이까지 몰수를 당하는 바람에 대학 졸업장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졸업앨범 하나만을 달랑 가지고 내려온 그의 일화는 선생들의 우스갯감이 되고는 했다. 감정 같아서는 다른 월남빈들처럼 경찰에 투신해서 남한에 박힌 빨갱이들을 잡아내는 족족 쏴 죽이고 싶다고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런데 그는 총구멍만 보면 자기가 울어부는 것 같아 경치에 투신을 못하고 졸업앨범을 졸업장 대신 내밀어 선생이 된 것이다. 토지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는 총구멍에 어지간히 혼쭐난 모양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의 공산당에 대한 증오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봉건적 사회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극복되어야 하고 친일 반민족 세력을 냉정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서 민족 단위의 국가를 만든 다음 모든 일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농민이 파라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지개혁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김범우와는 논리적 대화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타향살이의 외로움 탓인지 김범우에게 계속적인 호감을 표시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김범우는 다방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계제가 아닌데도 그를 뿌릴 수가 없어 미적미적 끌려가고 있었다. 나는 이번에 김 선생이 무슨 일 당한 줄 알았소? 선우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한 말이었다. 나야 그렇지만 선우 선생은 욕해 무사하셨군요. 김범우는 심각한 얼굴하고 그런 대화를 하기가 싫어 약간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예, 마침 어느 학부형이 피신처를 마련해줘서 살아났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영락없이 죽었겠지요. 내가 피하고 몇 시간 안 돼서 죽창을 든 학생놈들이 하숙집으로 쳐들어왔으니까 말이요. 빌어먹을 놈들, 빨갱이 새끼들은 선생도 잡아다 죽인 놈들이요. 선우진은 어느새 벌겋게 흥분돼 있었다. 김범우는 그의 흥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감정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어쩌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으니. 김범우는 쓰게 웃으며 담배를 빼들었다. 아가씨가 차를 놓고 갔다. 김 선생, 아직 모르고 있죠? 우리 학교에서 내 선생이 어제 총살을 당했습니다. 네? 그게 누구누구입니까? 김범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놀란 얼굴을 바라보며 선우진은 만족스러운 것인지 통쾌한 것인지 모를 묘한 웃음을 웃고 있었다. 그 놈들은 의당 죽어야 할 놈들이었습니다. 국어과 강원봉, 수학과 김두식과 유인철,
체육과 한의로. 그놈들은 빨갱이 완장을 차고 학생들 주의하며 날뛰었으니까요. 김두식과 한의로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강원봉과 유인철은 전혀 의외였다. 김범으로서는 선생들의 의식 동향을 그 나름으로 신중하고 세심하게 파악하려고 애써왔었다. 그건 곧 학생의 움직임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강원봉과 유인철은 무색무취의 교육자로만 파악되었던 것이다. 김 선생, 강원봉과 유인철이 때문에 놀랐지요? 선우진이 김범우의 심중을 꿰뚫듯이 느긋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범우는 엉뚱하게도 처남을 생각하고 있었다. 처남도 그들 두 사람처럼 철저한 연망을 쥔 것은 아니었을까? 글쎄요. 그게 사람이라는 동물의 특성일 수도 있으니까요. 김 선생, 그건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특성이라면 좋은 점이어야 하는데 살인을 불사하는 빨갱이 시상을 감쪽같이 감추고 교육자의 탈을 쓰고 있었던 그것이 어찌 특성이 될 수 있습니까? 선우진은 다시 흥분되고 있었다. 선우 선생, 난 국어 전공이 아니니 말뜻은 잘 모릅니다만 좋은 점이라면 장점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것이고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가지는 특이한 점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강원봉과 유인철이 숨기고 있던 의외성에 놀라지 않고요. 선우 선생이 사회주의 사상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것이나 그들이 자본주의 사상을 적대시하는 것이나 결국 획일주의이기는 마찬가지니까요. 내가 놀라는 건 그들이 총살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봐요. 주의를 앞세워 서로가 서로를 왼수 삼아야 하는 이 땅의 비극이 무엇을 위하는 것인지 말이요. 살인을 불사하는 것은 좌익만이 아니고 우익도 마찬가지며 정확하게 순서를 잡아 따지자면 살인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은 우익이 먼저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그럼 김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예요? 현 시점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난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않아요. 그것도 엄연한 생존의 한 방법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건 국법에 위배되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선우진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정색을 하고 들었다. 그럼 위험하지 않고 앉아는 건 뭐요? 선우 선생처럼 투철한 반공주의자가 되는 건가요? 김범우는 코웃음이 칠해지는 것을 지그시 눌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를 꺾고 이기려면 모두가 서북 청년단처럼 돼야 해요. 이번에 보니까 경찰은 그래도 좀 나은데 군인들은 틀려먹었어요. 빨갱이들을 뿌리 뽑기는 이번 기회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데 군인들은 일단 잡아들인 놈들을 혹독하게 다루지 않고 슬슬 조사해서 풀어주고 있어요. 빨갱이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고 근절시키는 데는 결국 서청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하는 동안 선우진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 뒤에 올랐고 김범우는 입을 꾹 다문 채 그런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선우 선생, 난 지금까지 선우 선생의 처지를 생각하며 선우 선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온 사람이요. 그러나 선우 선생이 지금 한 말은 그냥 들어넘길 수가 없어. 선우 선생은 서청의 행위가 전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럴까요? 선우 선생은 같은 월남민으로 서청에 무조건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선우 선생이 그냥 평범한 직업이 아니고 선생인 그건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선생은 더 말할 것 없이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최소한 객관적 판단을 견지하면서 정치적 견해도 중립적이게 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선우 선생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교육자 입장에서 그리고 객관적 판단력을 가진 지식인 입장에서 서청을 보아야 하고 이번 사태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청의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발생한 금년부터입니다. 반감을 앞세운 그들의 잔혹행위가 사회적 말썽을 일으킨 것은 그들이 확실한 공산주의자만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무고한 양민들까지 무분별하게 살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서청을 선우 선생이 무조건 지지하고 두둔한다면 학생들이 선우 선생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선우 선생의 사생문제 이전에 인격 자체를 불신나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청에 대한 그런 비난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모함이고 마타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김 선생 같은 분이 다 믿고 오히려 나한테 역선전을 하다니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목소리가 높아진 선우진은 볼까지 실룩거렸다. 김보무는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들어 더 말할 의욕을 잃었다. 그러나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어느 선까지 분명한 매듭을 짓고 싶었다. 선우진의 앞뒤 분간이 없는 감정적 언동도 역겨웠고 자신을 역선전자의 인상으로 남겨두고 싶지도 않았다. 선우 선생, 선우 선생은 50만이 넘는 월남자들 중에서 교직을 선택한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우 선생이 다른 수많은 월남자들이 선택한 경찰이나 군인, 서청이 몸담지 않고 교육자가 된 이상 최소한의 역사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선우 선생은 역사 앞에서 최소한이나마 냉정을 회복한 다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월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를, 왜 그들이 경찰, 군인이고 또 서청 같은 단체를 조직했는가를, 그리고 왜 그들에 대해서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 나쁜가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모두 너무 자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선우 선생이 찾아내지 못하면 선우 선생은 계속 불행할 겁니다. 내가 끝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그게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었더라도 선우 선생은 지금과 똑같은 형편에 처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주 계급의 몰락. 그것은 올바른 역사의 흐름입니다. 친일 반역 세력의 척결. 그것 또한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선생으로서 그 사실을 납득해야만 합니다. 그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 그대로요. 김 선생, 도대체 당신 정체는 뭐요? 선우진이 느닷없이 소리치는 바람에 김범우는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그만 성냥을 도로 넣었다. 알겠소. 그만 일어납시다. 난 아직 바쁜 일이 남아있어. 김범우는 체념적인 얼굴로 담뱃값을 챙겨 들었다. 선우진은 우혹스러운 눈으로 김범우를 쳐다보며 무겁게 따라 일어섰다. 선우진과 헤어진 김범우는 행동에 있는 처남댁 집으로 발길을 잡았다. 선우진을 만난 것으로 학교에 들을 필요는 없게 된 셈이었다. 처남네 집 가까이에 있는 공터에서 몇몇 아이들이 소리를 위치며 공치기를 즐기고 있었다. 김범우는 무심결에 걸음을 멈추고 섰다. 공터에 담뿍 쏟아져 내리고 있는 가을 햇살과 공보다 먼저 햇살을 쳐내며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질러대는 해맑은 위침이 생명의 약동을 느끼게 했다. 벌교를 떠나 지금까지 봐온 것들 중에서 그 풍경만이 유일하게 사륙의 음산한 분위기를 벗어나 있었다. 앙증스럽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 아이들의 다리를 따라가고 있던 김범의 눈길은 아이들이 발사에서 순환을 겪고 있는 공에 머물렀다. 김범우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공을 쫓아 눈을 굴렸다. 어딘지 쿨렁거리는 것 같은 느낌의 그것. 그건 공이 아니라 돼지 오줌보 같은 거신 모양이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돼지 오줌보에다가 물을 재워 양끝을 묶고 차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그것이 구르는 느낌과
지금의 것이 흡사했던 것이다. 김범우는 적막한 웃음을 떠올렸다. 그런 지혜나와 발휘에서 놀이객감을 장만하는 아이들이 대견하기도 했고, 저런 공은 아프리카 원주민 아이들이나 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니 슬피기도 했던 것이다. 어떤 일인지 저도 총 모르는 일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제가 꼭 그런 기분입니다. 어쩌자고 공금을 축내가면서 그 짓을 했는지 뭐를 잘못 생각해도 많이 잘못 생각한 것이지요. 친정 쪽에서 손을 쓴다고는 쓰고 있지만 시은지가 죄라 재판을 받아야 할 모양입니다. 전남댁은 중학교까지 마친 여자답게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 여자의 어감에는 부부의 애정과는 별개로 남편의 행위에 대해 어떤 배신감 같은 것을 끼는 듯한 기분이 담겨 있었다. 그런 기분이 들기는 김범우도 마찬가지였다. 처남은 좌익 지하신문을 발간하는데 공금까지 이용한 것이었다. 아내에게서 전해 들었던 말은 몇 입을 건너면서 벌써 자기네 쪽에 유리하도록 변조된 것이었던 셈이다. 김범우의 눈길은 한사코 처남이 애지중지했던 미제 제니스 죽음기에 쏠렸다. 사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평소의 생활 태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처남이 죽음을 면하고 재판을 받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형편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김범우는 위로 인사차 들린 것을 해두고 자리를 일어섰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경찰서 방문에 대해서는 입을 떼지 않았다. 처남의 문제는 그의 처가의 능력에 맡겨둬도 좋을 것 같았다. 그의 장인은 일제 때부터 세무서에 근무해 왔으므로 그 나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었다. 어쩌면 처남을 죽음에서 건져 현재의 상황에다 놓아둔 것도 장인의 힘이 아닐까 싶었다. 벌교로 돌아가는 기차 속에서 김범우는 줄곧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그의 의식은 여러 갈래로 혼선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 갈래는 해방에서부터 이번 사건까지를 정리하고자 했고, 다른 갈래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갈래는 이번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상하고자 하는 식이었다. 그런 생각들이 뒤엉켜 머릿속은 혼란하기만 할 뿐 어느 것도 명료해지지 않았다. 김범우는 국어과 김원본 선생이 죽었다는 사실에 줄곧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선우진은 꽤나 만족스러운 듯이 그놈들 의당 죽어야 할 놈들이었다고 했다. 강원본 선생의 죽음과 선우진의 감정 1번도의 반공주의는 오늘의 현실을 사진 찍듯이 드러내고 있는 모순이고 갈등이었다. 그리고 그건 남쪽 사회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의 상징이기도 했다. 강원본 선생은 일제의 국어 말살 정책과 함께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런데 그분은 교직을 박탈당하고 나서도 국어 지키기를 계속하는 바람에 구속이 되었다. 학교 밖에서 학생들을 모아 독서회를 이끄는 한편 야학을 열어 국어를 가르쳤던 것이다. 그분이 체포된 이유는 그거를 가르쳤던 것만이 아니라 적색사상을 주입했다는 혐의였다. 그 진부를 알 수 없다는 채로 그분은 해방이 될 때까지 자그만치 5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다. 그분의 얼굴을 본바도 없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분의 존재는 존경심을 넘어서 신화와 전설로 살아있었다. 선배들의 주의 깊고 은밀한 이야기는 지하수가 되어 후배들에게 흘러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거의 모든 조서진 학생들이 한국신문의 정신에 수철할수록 강원본 선생의 존재는 학생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빛이었다. 조선인 선생들 중에서도 유별나게 한국신민의 정신을 부르짖는 것이 영어선생 박해일이었다. 그는 자기가 영어를 전공한 것은
적국을 알아야만 적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도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열을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학생은 하나도 없었다. 그가 영어를 전공했을 때는 미국이 일본의 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너무나 쉽게 알아버렸다. 대동아 전쟁 발발로 미국이 적군이 되자 영어 선생은 자신의 옹색한 입장을 변하기 위해 그런 낯뜨겁고 치졸스러운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다는 것 좀 학생들은 훤히 알고 있었다. 영어 선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일본 쪽의 우월함과 조선 쪽의 열등함을 비교 대조하며 수업 시간을 낭비하는가 하면 신사참배에 누구보다 열성을 보였고 성전의 승리를 위한 군사교육의 필요성을 훈육점이 무색할 지경으로 역설이 됐다. 그리고 일본은 앞으로 200년 이상 조선은 물론 아시아의 종족이 될 것이라는 말을 서심없이 했다. 200년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학생들은 따져 묻지도 못한 채 그 까마득한 세월에 암담해질 뿐이었다. 그리고 영어 선생 파케이를 중화하면서 국어 선생 강원봉에 대한 존경심을 더 키워갔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다. 경찰서가 학생들에게 점거된 상황 속에서 영어 선생 박해일이 무사할 리 없었다. 그는 잽싸게도 그날로 몸을 숨기고 말았다. 학생들이 집으로 몰려왔을 때는 그는 이미 집을 떠나고 없었다. 그의 경우와는 반대로 목포 형무소에서 풀려난 국어선생 강원봉은 조선인 학생들 사이에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다. 음마다 면마다 인민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새 나라 세울 준비가 바쁘게 진행되는 사회적 물결에 따라 학교도 새롭게 태어나는 부직이어서 학생들은 박해일 따위를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내 순천 지역에도 미 군정 중대가 진입하기에 이르렀다. 10월 말의 일이었다. 아직도 인력거가 굴러다니던 길에 미군 지프차가 경적을 요란하게 울려대며 달려대기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났을까. 그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박해일이 미군 지프차의 뒷자리에 달랑 올라앉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그가 통역관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금방 알아차렸다. 학생들이 놀라움은 컸고 그 놀라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박해일이 찬 지프차를 맞추게 되면 학생들은 저 갓나고 같은 새끼, 저 베개시 같은 새끼 하며 거침없이 욕을 내쏘았고 침을 내뱉었으며 일삼아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학생들의 그런 노골적인 모욕 앞에서도 정작 박해일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태연했고 턱을 끌어당기고 앉아 거드름을 피웠다. 그리고 그는 통역관이라는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옷 속에 권총을 휴대하고 다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전혀 반성할 줄을 모르는 그의 태도에 분개한 몇 학생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를 에워싸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대뜸 옷 속에서 권총을 꺼내 겨냥하며 요런 빨갱이 새끼들 당장 쏴주기 전에 썩 물러서 하며 곧 방아쇠를 당길 기세였다. 학생들은 혼비백산했고 그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혀를 내두르며 기가 막혀했다. 그가 왜 전혀 기죽지 않고 거만을 부릴 수 있었는지를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닫기도 했다. 자신의 신비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권총을 감추고 다니는 박해일이나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이면 그게 민간인이든 경찰이든 가리지 않고 총을 차기하는 미군이나 다 똑같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미군의 그러한 처세는 또 하나의 불신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순천을 점령한 미군이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일정시대 경찰 근무자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미리 알아 어디론가 도망을 간 그들을 찾아내려고 미군들은 소란을 피워댔다. 삐라를 뿌리고 다른 지방으로
피한 사람을 지프차로 실어오고 산속에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오고 미군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하는 소란들이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런 미군의 처사에 반발하는 한편 심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김범우가 학교에 부임했을 즈음 박해일은 통역관으로서 한창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때 이미 통역정치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을 정도로 군정의 행정 전반에 걸쳐 통역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막대했다. 통역관들은 주어진 앵무새의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을 통하면 안 되는 일 없고 그들을 안 통하면 되는 일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동척의 그 많은 토지를 비롯해서 일체의 적산을 장악한 군정의 주위에는 그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맴돌았고 통역관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이권을 취득하는 양수 겸장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남쪽 단독 선거로 정부가 세워지면서 형식적이나마 군정이 끝나게 되자 박해일의 호시절도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도장업관으로 모습을 바꾸어 또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출세한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그는 순천에 교육시찰을 내려왔다. 그는 교감과 교무주임을 대동하고 교실마다 수업 참관을 하러 다녔다. 그런데 강원봉의 국어 시간에 들어갔다가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그가 교실 뒷문을 들어서자마자 강원봉은 수업을 중단하고 교실을 나가버렸던 것이다. 물론 선생들 중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강원봉 한 사람뿐이었다. 김범우는 강원봉 선생의 그 속 후련한 행동에 갈채를 보냈다. 자신의 수업 시간이 없었던 것을 아쉬워하면서. 박해일이 장학관이고 강원봉 선생이 평교사라는 것도 당치 않은 일인데 거기다가 감독이 목적인 수업 참가까지 한다는 것은 고등계 형사 출신이 독립수사를 새로운 사상범으로 몰아 고문 취조하는 것이나 똑같은 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 강원봉 선생에게 전근 명령이 떨어졌다. 전교생들은 즉각적으로 동맹조약을 벌였다. 강원봉 선생도 전혀 동요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 싸움은 결국 박해일의 패배로 끝났다. 강원봉 선생은 그저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교 생활을 해나갔다. 나이가 좀 많은 탓도 있었지만 선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견 충돌 같은 것도 전혀 빚지 않았다. 몇몇이 모여 앉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면 정치 이야기로 변해 말다툼이 생기곤 했지만 강원봉 선생은 아예 그런 자리에 끼지를 않았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총살을 당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김범우가 충격을 받은 것은 강원봉 선생이 그동안 완전히 은폐된 존재로 사생활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무런 성취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있었다. 그분이 사상적으로 좌익이었다는 것은 삶의 궤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었고 그 누구의 눈에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큰 인물이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그분이 죽어버린 것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공산당이 미군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싸움의 방법적 실패가 낳은 무모한 희생으로 여겨졌다. 선우진의 말에 따르면 강원봉 선생은 여지껏 감춰왔던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킨 모양이었다. 김범우는 그분은 이번을 그렇게도 결정적 시기로 생각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대답처럼 떠오르는 염상진의 말이 있었다. 마침내 혁명의 날이 왔네. 이번엔 먼저번 같은 것이 아니라 군율과 힘이 합쳐진 결정인 것이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또다시 미군들의 힘에 밀려 강원봉 같은 사람까지 죽어야 하는 수많은 희생만 낸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치를 염상진은 5일 만에 불러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무슨 근거로 이번에 결정적이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었을까? 미 군정이 공산당 활동을 불법 시하면서 폭력 단합을 감행하기 시작하자 그에 맞서게 된 공산당의 사장 정치 투쟁은 번번이 좌절을 거듭했다. 대구 10.1항쟁, 제주도 4.3 사건, 50 선거 저지 투쟁, 이번 사태까지 좌절은 연속이었다. 그때마다 공산당의 조직이 파괴와회되어 약해지는 것이여 자기네 사장이니까 말할 것 없는 일이었지만 그때마다 정치적 기대를 걸고 호응한 민중들이 수많은 희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었다. 군정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과 군인을 앞세워 가차없는 폭력 진압을 감행했던 것이다. 공산당과 그 지지 세력을 하루라도 빨리 뿌리 뽑기 위해 미 군정은 그런 정면 도전을 오히려 고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건 조작, 폭력 유도, 분열 책동은 일찍이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라파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저항 세력들 분쇄 제거하는 데 즐겨 사용한 지배 방법이었다. 남노당이 지금까지 군정에 대응해온 것을 보면 꼭 군정이 파놓고 기다리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므로 결과가 뻔한 정면 도전을 시도했고 그 답답한 모모성은 마치 불나방이 무작정 불로 달려드는 것만 같았다. 남노당은 어쩌면 남쪽 전역에 걸친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믿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열렬한 지지였지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미 군정의 경제 정책에 대한 생존 보호와 불만 표현이 먼저였다. 그러니까 남노당은 군정과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중들은 군정과 경제 투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노당은 민중들의 경제 투쟁을 조직화하여 정치 투쟁으로 확산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교활할 만큼 영리한 군정이 그것을 좌시할 리 없었다. 미리 준비해둔 무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박살을 내고는 한 것이었다. 그동안 거듭된 좌절이 사건마다 그 나름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왜 이렇게 했는지 김범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민족을 죽이려 할 수 없다는 것이 14연대가 제주도 출동 거부인 동시에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이유인 모양이었다. 그 이유는 얼마나 선명하고도 감동적인가. 그러다 결과적으로 그 행동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것밖에는 되지 않았다. 전투력이 미약하기 짝이 없는 지방당들이 호응했을 뿐 그 이상의 지원도 호응도 없는 채 반란이란 봉건사회적 이름으로 규정되어 고작 일주일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염상진은 앞으로 투쟁이 계속될 테니까 좌절도 실패도 아니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억지다. 그동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미군들이 보인 무자비한 무력 행사와 이번에 보인 기동성과 무력 동원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그런 말은 공연물일 뿐이다. 남노당이 그들이 정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략 전술을 바꿔야 한다. 적을 알고 싸움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강원봉 선생 같은 사람들은 계속 죽어갈 것이고 박해래 같은 사람들은 계속 건재해서 결국은 그런 불의들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데 이용되고 협력하는 결과가 될 뿐이었다. 신문들은 이번 사건을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지난 4월 3일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4.3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될 예정이었던 여소주둔 14연대에서 소수의 빨갱이들이 지휘관을 총살하고 부대의 지휘권을 장악함으로써 일어난 군부내의 반란이라고 경위를 밝히고 있었다. 소위 김지희가 주동이 된 반란은 여수 순천지구에서 일주일 만에 완전 진압되었으며 군부 내에서는 본 반란 사건에 관련된 자들은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한편 군부 내에 침투해 있는 공산 세력의 완전 소탕을 위해 본격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신문들의 보도는
이번 사건을 군부 내의 사건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었고 일주일 만에 완전 진압되었음을 강조하는 인상이 짙었다. 여수 순천 지역에서 다수의 민가인들이 사해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반응을 강조했을 뿐 기타 지역의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좌익계 신문들은 오래전에 다 폐간되었고 남아있는 신문들은 모두 우익계였다. 김범우가 무거운 머리로 벌교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경이었다. 그 길로 바로 손승우를 만나러 갔다.